네, 믿음방패TV의 함용식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났어요. 트럼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김정은이를 만난 것인가? 혹시 트럼프의 이 동북아 전략, 그리고 세계 전략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일 전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트럼프 아마 DMZ 방문해서 김정은이 만날 거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미국의 행정부의 어떤 고위 인사가 언론에 살짝 흘리기를, 트럼프는 DMZ를 방문할 계획은 있지만 김정은이를 만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연막전술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왜냐?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보자고요. 트럼프 원래 한국 안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와달라고 빌고 빌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G20 참석하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DMZ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DMZ까지 방문해서 트럼프 같은 캐릭터의 인물이라면은, DMZ까지 오면은 김정은이 만나죠. 트럼프 같은 캐릭터면은 그 얼마나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있고 쇼를 잘하는 인물입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언론, 미국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다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기회. 저는 당연히 김정은이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5일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쌀 5만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갑자기 나온 뉴스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쌀 5만 톤이 김정은이를 판문점으로 부르는 그 비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경호 문제가 있다, 경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은 경호 문제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경호가 어려운 곳은 예측 불가능한 곳,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건물이 많은 아주 시내 중심지라든가 돗대기 시장 이런 데가 사실 경호가 어려운 거지. 자, 판문점 거기는 수십 년간 감시 관리가 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인원 통제가 거기만큼 쉬운 곳이 없어요. 판문점만큼. 그러니 남한, 미국, 북한 이렇게 세 개 나라가 관계자들이 협의만 되면은 사실 경호 문제 그렇게 어려운 곳 아니에요. 판문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호 문제 그렇게 안 어려운데?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김정은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됐죠. 자, 중요한 거는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사실상. 자, 미국은 폼페이오가 얘기했죠. 대북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이번에 딱 하나 나온 게, 미국과 북한이 각자 실무협상팀을 2, 3주 내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상팀. 그런데 미국 쪽의 실무협상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폼페이오가 수장이고 그 밑에 수석 실무진으로 스티브 비건이 계속 투입이 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원래 이 북한이 그동안 폼페이오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G20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런데 트럼프는 폼페이오를 그 실무협상팀의 수장으로 계속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서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이번 판문점 회담을 한 것이냐? 제가 여러 차례 수없이 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트럼프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지금 미국을 향해서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20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는 그 전선을 오로지 한 군데, 바로 중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란과 북한을 조용히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DMZ에 트럼프는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판문점 회담을 보니까 미국의 최대 압박 굴복 작전의 순위가 바뀐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에서 이란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한국 대기업들 회장들을 불러서 만났잖아요. 저는 그때 화웨이에 대한 그 압박 작전, 화웨이 퇴출 작전에 한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동참하라고 세게 압박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한국 대기업들 보고 만약에 화웨이 압박 작전에 제대로 동참 안 할 거면은 미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돌려서 압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대기업 회장들 불러서 그동안 미국에 투자 많이 해줘서 고맙다 이런 덕담만 나누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자, G20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그 언론사에서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부 보고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물론 한국 정부는 부인했지만. 그리고 한국은 그 미국의 화웨이 퇴출 작전에 적극 동참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은 한국의 그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사실상 한미 동맹을 사실상 깰 수도 있다는 그런 압박 아닙니까? 화웨이 퇴출 작전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하면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공유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압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한테도 전혀 그런 압박을 안 한 것 같아요. 화웨이 퇴출 작전에 동참해라. 그리고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해라.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라. 이러한 요구를 거의 안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서도 그 관세를 추가로 더 때릴 수 있다고 G20 하기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시진핑을 만나서는 관세 추가 때리는 거 그거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웨이에다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핵심 부품들 공급하는 거 그걸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거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대중국 경제전쟁을 상당히 완화시켰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니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트럼프가 아마도 그 굴복 작전의 최우선 순위를 중국에서 이란으로 바꾼 것 같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대선이 다가오기 전까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좀 더 상대가 수월한 이란을 먼저 굴복시키자.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의 예상이 맞다면은 아마도 지금 남중국해에 어마어마한 미국, 일본, 그리고 서방연합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어마어마한 그 해군 전력, 해병대 전력이 거기에 몰려와 있는데 그 전력들 중 일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5일 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진짜 군사 공격을 한다면은 지상군이 이란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공습 작전을 펼 때, 전폭기들에 의한 공습 작전을 펼 때는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펴서 24시간 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50% 이상, 그리고 이란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90% 이상 24시간 안에 싹 쓸어버려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카타르 공군기지에 F-35, F-22 이런 스텔스 전폭기들이 최소한 30대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가 더 와야 되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6월 27일 날 F-22 편대가 카타르 공군기지에 배치가 됐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자, F-22가 처음으로 카타르 공군기지에 배치됐다는 뉴스고요. 6월 28일 날 기사입니다. 이건 밀리터리닷컴 뉴스인데, 다른 언론을 보면은 최소 5대가 배치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F-22가. 근데 밀리터리닷컴에서는 최소 12대가 배치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CNN 뉴스를 보면은 이건 6월 29일 날 뉴스인데 피터 레이튼이라고 하는 전 호주 공군 장교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F-22는 이란에 대한 전면 공습 작전에서 테헤란의 방공부대, 특히 이란의 최고의 방공무기인 S-300 시스템을 노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S-300 방공포대는 첫 번째 파의 최초 타겟이 될 것이고, 자, 이 첫 번째 파라는 것은, 자, 공습 작전을 펼 때 1파, 2파, 3파 이렇게 제파식 공습 작전을 보통 펴요. 그 첫 번째 공격에서 그 첫 번째 파, 퍼스트 웨이브, 그 첫 번째 파의 최초 타겟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란의 영공을 열어서 다른 스텔스 기능이 덜한 다른 전투기들로 하여금 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 그 호주 공군 장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S-300이라는 거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이고, 이거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하고 보통 비교가 많이 됩니다. 사거리는 50에서 200km 정도 나오고요. 최대 속도는 마하 5.8. 이거는 전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그 비축 한도가, 비축량이 그 한도를 초과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이란에게 제시한, 핵 협정에서 제시한 그 비축량, 한도 비축량이 있는데 그걸 초과한 것 같아요. 볼튼이 이거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거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왔거든요. 뉴스를 보면요. 자, 이거 6월 25일 날 기사인데, 볼턴이 이란은 만약 이란이 농축 우라늄 한도를 초과할 시 모든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란의 비축 한도 초과는 매우 심각한 실수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란의 그 농축 우라늄 비축량이 한도를 초과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군사 옵션을 실제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2020 대선이 다가오기 전에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이란을 먼저 굴복시키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대중국 굴복 작전에서 대이란 굴복 작전으로 그 첫 번째 대결 대상을 바꾼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어떠한 추가적인 군사력이 배치가 되는지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대중국 굴복작전, 이에 연이은 대북한 굴복작전,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드러내는 그 대중국, 대북한 굴복작전이 아마도 2020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조금 이른 판단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